이게 정치학적 접근을 하면 이 정치학 이론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좀 이 포인트들을 짚어내고 하는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예. 아, 예, 예. 그럼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혼자도 이제 해봤는데 그 이 세상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 얽혀 있어서 챗GPT가 매개 변수가 몇 개를 했죠? 1150개, 850개, 아무튼 억 개.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제도는 다 역사성을 그러니까 왕조가 하나 끊어지면서 가령 불교가 중단되고 억압받고 유교가 새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커다란 변화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일제 어, 치하에서 이제 광복맞이하고 이제 대한민국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이제 헌법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 내각제 헌법이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이게 하이브리드 요소들이 이제 군데군데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쓰면은 훨씬 활용을 잘할 수 있는데 가령 뭐 책임 총리제도 기존 헌법 안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한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어, 이제 제도 관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보면은 제도는 사실 가치 중립적이라서 이제 도구는 쓰기 나름이지 칼이든 뭐 다른 어떤 도구든 쓰기 나름이죠. 뭐 원자력이든. 근데 어, 제도 탓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제도를 오래 쓰면 이게 처음에 가졌던 어떤 취지가 달성되고 근데 하나 유일한 진리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라면 모든 것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같이 변해줘야 되는데 그 속도만큼 이 환경 변화를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이 관계와 기득권과 관행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괴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어서 임계점을 넣으면은 개혁이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세팅을 이제 튜닝을 해서 갈 건데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러면은 오랫동안 번영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미국이 지금 트럼프 이후에 물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제 구조가 안에서 망가지면서 어,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이제 그렇게 트럼프의 입으로 표출이 돼서 망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전까지는 미국 정치가 비교적 모범적인 양당 안정적인 양당 체제를 보여줬던 게 있을 거고요. 또 로마 시대 또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기간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제정이든 일단 안정된 시기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때 요소들이 어떻게 조직 설계 운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이건 사실 인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술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이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사실 몸이 병들겠죠. 그래서 이 인체든 국가든 어떻게 시스템의 건강함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근데 이제 인간도 이제 성선설, 상학설 어느 것도 저는 뭐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면이 다 있겠죠. 누구한테나 양면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내면의 모습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권력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공직에 나서서 입으로 하는 소리하고 실제 속마음이 달라서 이 기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게 이제
몸이 망가진 거나 국가가 망가진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탐욕을 제어할 거냐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고민했던 이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독재자가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를 한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려움 이제 느끼는 어려움을 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네. 저하고 우리 김세현 의원님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르세요.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근데 막 지르는 타입이라 그러니까 학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되실 거고 그리고 네, 잘 새겨서 그냥 여러분이 다 골라서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세현 의원님도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도가 그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뭐 국회의원 뽑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 소선거구 제도 악마의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그 악마의 제도와 결합돼서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불행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막 해갖고 뽑아놓고 나서 1년도 안 돼갖고 구간이 명간이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대통령 막 욕하고 저놈하고는 다른 사람 뽑아야지. 그리고 뽑아놓고 1년 있다가 지난번 사람이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30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난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을 보면 저는 그 시기마다 어쨌든 리딩 그룹이 있었다고 봐요. 뭐 한때는 군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간 적 있죠. 저는 뭐 그게 뭐 군부 독재 시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절에 어쨌든 하나의 집단이 엘리트 집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단이 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당을 만든 경우는 아마 거의 처음일 텐데 그렇게 해서 그 당을 가지고 형식적인 민주주의 틀을 맞춰갖고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기도 했고요. 또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뭐 행시, 외시, 뭐 사법고시 이렇게 붙어갖고 관료를 형성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관료를 형성했고 그 관료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때가 있었다고 봐요. 지금도 관료 집단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일정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집단이 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기업, 그러니까 자본이죠. 예.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에서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집단과 그 기업이 국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정치가 그 역할을 놓쳤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 관료가 그걸 대신해 주면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안전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해야 되겠지만 그 공동체를 지키고 수호하는 과정에서 약자들이 생기잖아요. 뭐 부족국가 시절에 그냥 부족국가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보통 작은 단위, 그냥 한 부족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사냥을 나가야 되고 사냥 나가다 멧돼지한테 옆구리 맞춰갖고 중상 입어서 이제 들어놓고 있는 사람. 그럼 그 가족은 다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현명한 리더가 있으면 그 가족, 부상자 가족, 사냥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치료를 해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을 떠나지 않고 그냥 제일 센 사냥꾼, 실력 좋은 사냥꾼 많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 부족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되니까. 국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 같이 대담할 때 유석훈 교수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제인들은 돈이 생기고 관료들도 누가 시켜야 일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먼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상상을 하고 공동체 기여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이런 정치인들이 국가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해. 선거 치르면서
그 소선거구 제도는 기본적으로 1등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60%의 나머지 의사는 다 무시되어 버리고요. 한 40%만 넘어도 잘하면 되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42%로 됐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50을 안 넘고 됐죠. 심상정 후보가 있었으니까 50을 안 넘고 0.7% 차이로 됐는데 0.7로 이기고 거의 100%로 당선된 사람처럼 행세하잖아요. 왜? 다음도 없고 어차피 5년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제도가 오래되면 완전히 엉망되어 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소선거구 제도가 이유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끝났다고 악마의 제도로 남아가지고요. 좀 정치하면서 정말 힘든 게 그 진영론이에요. 가만 들어보면 김세훈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정말 소속이 어디야? 국민의힘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박용진이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쓴소리를 하고 필요한 말을 해도 저 인간은 수박이야. 내부 총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로 거기 안에서 거의 짓밟히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 저는 동의 못해요. 저는 나경원 의원을 이만큼도 동의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불쌍하더라고. 왠지 막 동질감도 느끼고. 대통령한테 구박받고 이러니까. 근데 그 못된 대통령 구조. 그리고 그 대통령을 바라보고 공천만 받고 40%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철없는 초선 50명은 거기다 줄을 서갖고 나경원 의원이 선거를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 대명천지 어떻게 선거를 그 양반이 사선이에요? 사선인가 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당에 당대표 선거를 강압에 의해서 못 나가는 일이 만들어집니까? 이거 전두환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막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다음 총선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거든요. 소선거구 제도는 계속해서 둘 당 중에 하나를 찍게 강제하거든요. 제3당이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어쨌든 40%만 넘겨서 싹쓸 하고 151석만 넘기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만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느 당도 140, 150석을 넘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손을 잡아야 되는 국회 의석 구조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든 중대선거구 제도의 도입이든 뭐든 좋아요. 지금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도도 저렇게 5년 단임제로 가는 것이 아닌 것도 필요하고 헌법적으로 또 하나는 대통령이 너무 힘이 세요. 너무 많은 걸 결정해요. 어떻게 저기 무슨 공기업의 상임이사까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한 사람이 끌고 가면 안 돼요. 엄청 커져버린 나라라서. 그래서 이제는 영도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합적인 리더십,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세력과 손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